네, 안녕하세요. 올가즈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현재 시황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7월 실적 시즌에 조정이 올 것이라고 예상했던 이유, 조정을 대비할 때 코스피 숏으로 대응했던 이유, 조정 초입에 기존의 5에서 7%를 예상하다가 10% 이상으로 조정 폭에 대한 뷰를 수정한 이유, 그 다음 현 시점에서 빠르면 이번 주, 느려도 다음 주에는 조정이 끝날 거라 생각한 이유, 이렇게 네 가지를 다뤘고,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이번 조정이 끝나고 상승장이 재개되더라도 4분기에 어떤 위험이 잔존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에 대한 대응은 어떤 식으로 해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고 좀 우려스러운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그럼 내일 조정 끝난다 봐야 할까요? 혹은 오늘 오르는데 대단하다. 혹은 수요일에 3배를 해버리지 질러야겠다. 저는 옐런과 집권당이 해리스와 부통령 페어가 정해지면 움직임을 개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다음 주에 조정이 끝날 거라 말씀드렸는데 그게 뭐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아니면 한 번 더 폭락하고 갈지는 전혀 모릅니다. 자, 우리가 예측의 시간 지평을 쭉 펼쳐봤을 때 아예 1, 2틱 앞으로 뭐 한 틱, 두 틱 오르냐 뭐 1초 상간에 그런 부분은 초고빈도 매매 영역에서 호가 데이터 기반으로 예측하면 예측력 자체는 꽤 높습니다. 물론 이거는 속도와 인프라 싸움이라서 슬리피지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지 틱이 오르냐 내리냐만 추정해야 하면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을 맞추는 문제로 가버리면 퀀트 모델의 예측력이 정말로 엄청나게 R스퀘어를 보면은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예전에 시카고에서 트레이딩 할 때 알던 10수년째 지금 미국 헤지펀드에서 퀀트 트레이딩 하던 지인한테 말했더니 딱 대답이 이거였습니다. 하루 이틀은 신의 영역 아닌가요? 그래서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고, 한편 우리가 기업 분석이나 시황 분석 등 연역적으로 추론하고 분석한 영역도 물론 정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최소한 몇 주에서 몇 개월 이상 가야지 드리프트, 그러니까 어떤 매크로든 실적이든 중장기 팩터에서 오는 그런 추세가 단기 변동성, 일일 변동성의 영향보다 더 영향력이 커집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앞으로 3개월을 바라보면 대선이라는 것이 중요한 변수지만 시야를 좁혀서 하루하루를 바라보고 1시간 단위를 바라보면은 그저 각종 탐욕과 공포와 하루의 수급에 이리저리 변동할 뿐이라는 것이죠. 또 주가는 우상향한다, 미국 주식은 우상향한다, 이런 명제도 뭐 10년, 20년을 바라보면 거의 절대적 진리가 돼버리죠. 근데 이걸 또 시간지평을 좁게 바라볼수록 우상향한다는 것만 믿으면 안 되겠죠. 반면에 뭐 옵션 만기에 변동성이 심해진다, 뭐 이런 명제는 그 옵션 만기를 둘러싸고 유효한 명제겠죠. 그래서 어떤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시간지평이 전부 다 주어지는 정보와 데이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그래서 주식시장 예측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하루 움직임을 맞추는 건데, 지금 댓글들 보시면 저 같은 방구석 유튜버가 지난 한 달 바짝 좀 잘 맞췄다고 하루하루 움직임에 대해서 이걸 이입해서 좀 위험한 방향으로 가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요. 솔직히 제가 월가제 시즌3 시작하고는 시황을 좀 잘 맞추긴 하는데 월가제 시즌1, 시즌2 다 훑어보면 틀릴 때도 만만치 않게 많습니다. 시황이라는 것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결국 확률적으로 10번에 뭐 6번 정도 맞출 수 있으면 그렇게 누적으로 조금씩 수익을 쌓아가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도 이제 4년차에 접어드는 유튜버로서 시즌1 때처럼 선비처럼 점잖고 조용하게 열심히 시청자분들을 위한 유익한 영상만 열심히 제작하면은 뭐 채널이 잘 되겠지, 그런 마인드만으로는 이 냉혹한 유튜버의 세계가 저를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아 버렸기 때문에 한두 달 좀 잘 맞춘다고 해제하는 것은 졸렬한 일이다 라고 속으로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잘 맞추는 시기에라도 비루하게 해제를 좀 시전할 수밖에 없는데, 시청자 여러분은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여기서 오버해서 제가 하는 매매를 무비판적으로 따라하거나 뷰를 아무 생각 없이 추종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까지나 근거, 그러니까 논리적인 근거를 여러분이 찾아서 스스로의 투자 철학 내에서 정립하는 그 용도로서 유튜버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지, 그냥 매매를 따라 하려면 차라리 워런 버핏이나 그런 거장들 매매를 따라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럼 각설하고 시황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보죠. 어제 제 눈에 띄었던 기사를 3가지를 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 트럼프가 이번 폭락 사태에다가 카말라 크래시라는 별칭을 붙이고 광고를 시작했다는 부분이죠. 트럼프가 좋아하는 것이 이렇게 이제 두 단어의 첫 음절, 첫 음을 이제 매칭시켜서 입에 착 붙게 만드는 건데, 카말라 해리스, 니까 카말라 크래시라고 이렇게 별칭 붙이고 지금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로.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시나리오는 트럼프가 전면에 대두됨과 동시에 시장이 전부 긴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다가 해리스가 등장함과 동시에 안정되는 모습이라 했는데요. 저 같은 일개 유튜버가 그런 생각을 하면 트럼프 캠프라고 그걸 모를 리는 없겠죠. 바로 선수를 가져가려고 광고비 지출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둘째, 부통령 후보가 팀 월즈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아저씨 인상은
푸근하십니다. 물론 속을 들여다보면 백단 능구렁이가 들어 계시겠죠. 근데 저는 이 뉴스를 보고 약간은 걱정이 됐던 게 이 사람이랑 같이 거론됐던 그 샤피로가 유대인이었거든요. 그래서 샤피로가 되었다면 네타냐후가 중동 쪽 노이즈를 조금은 톤다운 시켜줄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 해리스는 가장 마지막에 이제 네타냐후랑 만났을 때 생각해보면은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난민들 고통을 멈추라는 그런 발언을 한 데다가 지금 이번에 부통령 후보도 유대계 아니고 독일계 뽑으면서 어쨌든 네타냐후 측은 확실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요즘 뭐 그 중동에서 막 시끄럽게 구는 이유가 트럼프를 선호해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중동 전문가는 아니라서 그렇게까지 막 억측을 하고 싶진 않지만 확실히 해리스보다는 트럼프를 선호하고 그게 중동 정세에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정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된 8월 6일에 옐런의 재무부에서 500억 국채 바이백을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거는 어제 뭐 몇몇 소수 미디어에서 이렇게 다루긴 했는데 어제 갑자기 발표한 뉴스는 아니고 7월 31일 이제 재무부가 공시한 QRA 국채 발행 계획에서 이미 8월 6일부터 이거를 시작할 거라고 발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뭐 8월 6일에 부통령 선정이랑 뭐 말을 맞췄는지는 제가 전혀 모르지만 어쨌든 공교롭게도 바이백 시작하는 날짜와 부통령이 선임된 날짜가 겹쳤다. 그래서 저희 매크로팀에서 이 QRA에 대해서는 이렇게 벨리 플랫폼의 칼럼으로 상세하게 전부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급한 시황 이야기 끝나면은 이 부분 정말 이제 3분기, 4분기에 중요하니까 꼭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지금부터 제가 바라보는 베이스 시나리오는 조정이 빠르면 이번 주, 느려도 다음 주에는 끝이 나고 재무부가 뭐 바이백도 하고 단기채 발행해서 영래포 자금도 시중으로 풀어놓고 TJ 계정 채운 것도 풀어서 대선까지 유동성이 풍부해지고 주가 지수의 반등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조정이 끝나고 나서 대선까지, 그러니까 11월까지 쭉 무탈하게 상승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들도 얼라인이 좀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9월 정도에 한 번 더 고꾸라질 수가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볼 때 시장에서 중요한 요인들은 해리스 트럼프 지지율 추이, 9월 FOMC 금리 결정, 연준 양적 긴축 중단 시점, 달러엔 반등 여부, 이렇게 네 가지라고 보고 있는데 각각에 대해서 하나씩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옐런이 돈을 풀고 대선까지 주가가 랠리한 시나리오는 해리스와 트럼프 지지율이 박빙이거나 해리스가 살짝 우세한 상황이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2024년 말부터 2025년 상반기는 시장이 그리 좋지 않을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찌되었든 현 시장 상황에서 대선 공약의 측면에서 미래를 프로젝션 해봤을 때 전 세계에 대한 관세 부과를 비롯한 트럼프의 공약들이 훨씬 더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선의 향방이 점점 트럼프에게로 가시적으로 기운다고 한다면 시장은 옐런이 유동성을 뿌리든 말든 대선 이후 트럼프 정권의 정책을 선반영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 부통령 후보 벤스를 위시해서 트럼프 쪽에서 빅테크에 대해 이를 갈고 있고 M7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영향력이 막대하다 보니 더더욱 주가 지수가 좋지 않을 가능성이 높죠. 그 다음 두 번째는 당연하지만 9월 FOMC 금리 결정인데요. 제가 지난달에 썼던 시황 칼럼 8편에서 보수적 인하와 완화적 인하라고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지금 이 그래프에서 기준금리 수준이 빨간색인데 현재 금리 수준은 5.25에서 5.5%죠. 근데 이 파란색 코어 CPI의 경우 기준금리가 처음 이 수준에 도달했을 때는 4.41%였는데 지금 쭉 내려와서 6월의 경우에는 3.28%로 1% 이상 하락한 바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인플레이션이라는 식을 생각하면 기준금리는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인플레는 계속 낮아지니까 이 초록색 선으로 표현되고 있는 실질금리는 올라오는 게 당연하죠. 다시 말해서 실질적으로 경제가 체감하는 고금리 부담은 커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타이밍에 0.25% 인하를 하는 것은 전혀 완화적이라고 할 수는 없고요. 근데 이 폭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칼럼에서 썼던 요지, 그러니까 보수적 인하, 완화적 인하를 얘기할 때의 보수적 인하는 0.25%든 0.5%든 인하를 했는데 그 이후 두 번째 인하는 데이터 디펜던트다. 이렇게 발언하면서 이후의 불확실성이 가중될 경우에는 저는 매파적인 스탠스로 해석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지난 주말 FOMC가 나오고 나서 드디어 파월이 9월에 금리 인하 시그널을 줬다. 그렇게 환호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제가 8월 2일에 썼던 칼럼에서 FOMC 쪽은 시장의 기대에 대비해서는 매파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한편 시장이 기대하는 완화적 인하는 0.25%든 0.5%든 간에 지금 인하하고 다음번은 기다려보자. 데이터 디펜던트가 아니고
지금 금리나 사이클에 완전히 돌입한다는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 볼 수 있겠는데, 이 완화적 인하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건 아니고 이때는 경제 지표의 컨텍스트가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주 실업률처럼 악재 서프라이즈가 뜨고 있을 때 완화적 인하를 하면 오히려 경기 침체가 본격적으로 오고 있다는 우려를 더 키울 수가 있을 것이고, 반대로 경제 지표가 나름 혼조세 혹은 분위기가 괜찮은 상황에서 완화적 인하 시그널을 준다면 시장 매우 환영할 것이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겠죠. 그런데 금리 인하 결정 못지않게 중요한 부분이 양적 긴축 중단 시점인데요. 양적 긴축을 당장 중단하지 않더라도 중단 시점에 대한 언급이나 가이드를 주는 것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튜브의 시황일주 15편에서 19편에 연준과 유동성 시리즈 전반부 5부작에서 상세히 다뤘지만, 지금 시점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는 오히려 시중의 유동성을 줄일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BTFP 상환의 속도를 빠르게 하고 MBS 조기 상환을 늘림으로써 MBS 쪽 양적 긴축의 실효적인 액수를 150억에서 350억 달러로 늘어나게 할 수 있고, 또 영래포 잔고의 자금이 시중의 유동성으로 나오는 것도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다가 요즘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엔캐리 자금, 그 측면에서 미국 측 금리가 인하되면은 달러가 더 약세로 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15에서 19편을 참조하시면 되니까 상세한 내용은 다루지 않을 텐데, 요지는 연준의 금리 인하가 시중의 유동성에는 역효과를 줄 수가 있고 엔캐리 자금 청산도 더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포인트에서 양적 긴축 중단 시점에 대한 언급을 주지 않는다면 90, 11월의 시장 센티먼트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요즘 핫한 달러엔의 폭락, 즉 엔화의 강세로 인한 엔캐리 자금 청산 이야기가 많이 들리고 있는데, 정말 많은 이야기가 돌다 보니까 약간 오해들도 많이 섞여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중요한 부분이라서 이 다음 영상에서 제가 별도 토픽으로 하나 바로 다룰 텐데, 지금 짧게 말씀드리면 140선이 지켜지는지를 주시해야 한다. 그 정도로 말씀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이외에 지금 이스라엘, 이란 쪽이 시끄럽긴 한데, 물론 이란이 본격적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침공하고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막 확전되는 일이 일어난다면 모르겠지만, 솔직히 저는 유가만 튀지 않는다면 앞서 말씀드린 요인들에 비해서 중요도는 조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계속 모니터링은 해야겠죠. 그래서 요약하면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조정이 끝나고 반등을 하더라도 이 추세가 대선까지 쭉 이어지기 위해서는 해리스 트럼프 지지를 추이해서 트럼프가 너무 우세해지진 않는지, 또 9월 FOMC 금리 인하가 보수적 인하인지 완화적 인하인지, 또 9월 FOMC에서 양적 긴축 중단 시점을 언급해 주는지, 그 다음 달러엔이 140 아래로 가진 않는지, 이 네 가지를 계속해서 모니터링 해야겠죠. 그리고 지금은 비록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조정이 끝나고 대선까지 랠리가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지만, 이 네 가지 요인 혹은 생각지 못한 또 다른 요인이 튀어나오면 언제든지 그 새로운 정보로 뷰를 업데이트해야 하는 점 꼭 명심하시고, 그냥 나이브하게 월가지가 요새 좀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오른다고 했으니까 대선까지 주식 사놓자, 이런 식으로 대응하셔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네 가지 요인들이 받쳐져서 11월 대선까지 쭉 랠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올 부분을 감안하면은 이번 상승장은 마치 2021년 하반기의 상승장처럼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시장임을 인지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대선 이후에 여러 가지 리스크 요인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으로 지금 옐런이 5월부터 단기채 찍어내고 있는 부분에 대한 후폭풍, 그리고 다가오는 부채 한도 협상, 또 SVB 사태 때 중소형 은행들이 파산할 동안 수면 위로 올라왔다가 연준이 막대한 유동성을 풀어서 막으면서 잠잠해졌던 상업용 부동산 이슈,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에 무역 관세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적인 압력 등 다양한 그런 무거운 요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오는 상승 랠리는 좀 거시적으로 보면 코비드 이후 2021년까지 왔던 상승 랠리, 그 다음에 2022년 하락장 이후 2023년 말부터 찾아왔던 거대한 상승 랠리, 이 4, 5년 사이클의 마지막 불꽃일 가능성이 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2022년에 버금가거나 그 이상의 하락장이 올 수도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상승장은 마치 2021년 하반기의 상승장처럼 난이도가 꽤 높은 그런 끝물 상승장 이라 생각하시고, 그만큼 이번 8월에 주식 매수를 들어가신 분들은 하락 리스크에 대한 대비와 해지도 제대로 하셔야 한다. 이번에 제가 코스피를 숏한 것도 미국 주식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했던 것이고, 골드 익스포저를 가져가는 것도 마찬가지 맥락인데, 이제 다음 시간에 엔캐리 자금 다루고 나서는 불안한 상승장 속에서 내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요즘처럼 변동성 높을 때는 특히 리스크 관리를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3배 레버리지 사시면 안 됩니다. 그 변동성 높을 때 녹아버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가 시즌 1 때 같은데 레버리지 ETF에 대해서 다룬 영상이 있는데 한번 찾아보시길 바라겠고, 어쨌든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